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서 좋은 시절이 오나 했더니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가 발목을 잡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과 좌절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제 실핏줄이자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짐과 고민,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좋은, 영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157만 개입니다. 종사자까지 따져보면 215만 명으로 서울시민 4명 중에 1명이 소상공인이거나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로 보면 전체의 94%가 소상공인인데 이렇게 소상공인은 먼 존재가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까운 이웃분들이십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의 평균 연령은 51세로 하루 평균 11.9시간, 주 5.9일 영업 중입니다.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은 연 3,100만 원이지만 부채가 1억 8,500만 원에 달하고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수익, 바로 서울 소상공인들의 현실인 셈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다급히 불을 끌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 매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3%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99만 4천여 명에게는 총 1조 1,458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도 펼쳐왔습니다. 환경 자체를 개선해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시도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 부담 가중,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경영 비용 증가와 함께 높은 배달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 등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창업과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으로 채무 또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다시 말해서 영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먼저 자금 보탬입니다. 첫째, 신속, 간편, 장기 저리로 자금을 보태드립니다. 먼저 내년에는 올해보다 2,350억 원 늘어난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 통장을 신설했습니다. 준비된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돕는 창업 지원 자금도 올해보다 650억 원 늘어난 총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소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성장 지원 자금도 2,4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둘째는 경영 부담은 낮추고 판로는 넓혀서 매출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 상권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를 실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 상권 402개를 2029년까지 600개를 추가해서 1,002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매출 규모는 연간 약 1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은 물론 민간 참여도 이끌어서 소상공인도 함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점, 신용카드 등 민간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서울페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매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현재 최대 5%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등 간편 결제 시에도 서울페이 표준 QR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이를 통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간편 결제 시 서울페이 QR을 사용하게 되면 5천억 원의 결제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약 88억에서부터 135억 원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됩니다. 요즘에 배달 수수료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팔고도 손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공 배달 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가맹점주의 자발적 플랫폼별 차등 가격 확산 추세와 병행해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 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서 공공 배달앱 가맹점 입점을 늘려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사용 중인 15% 할인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와 1인 가구, 핵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도 다각화됩니다. 온라인 판매 기반 마련부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까지 온라인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이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의 돌파구가 될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과 판매 지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환경 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경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비싼 가격으로 점주에게 강매시켰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 품목, 이제는 서울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이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본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생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씁니다. 노란우산 공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사회안전망 3종 지원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폐업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자영업자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셔도 생계 때문에 일터에 나가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도 신설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걸어나갈 새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폐업했거나 또 다른 길을 찾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에겐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소요 비용 지원까지 전문가가 안전한 폐업을 도와드립니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취업 상담과 함께 공공, 민간 일자리를 알선해드리고 서울 일자리센터, 서울기술교육원 등과 연계한 직업교육도 제공합니다. 또 다른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시는 폐업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350여 명으로 구성된 창업 전문가 그룹이 시작부터 탄탄하게 참으로 준비된 창업을 돕겠습니다. 창업 후에도 사후 핀셋형 지원으로 조기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폐업에 직면하기 전 위기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가 먼저 찾아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위기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찾아내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교육, 필요시에는 업종 전환, 폐업까지 지원해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힘보탬 프로젝트에는 내년에 총 5,35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사업체 9만 7,385개, 전통시장 185개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연간 2조 1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서울시가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울시도 살고 소상공인이 웃어야 서울시도 웃는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경제 백소희 기자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 제가 계속 그 여론 돌아가는 점, 그다음에 업계 사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써주신 기사를 비롯해서 이제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벌써 한 서너 달 전부터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폐업의 기로에 몰리고 계시고 폐업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 비용 마련이 어려워서 폐업을 해야 될 정도로 적자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점차 부채가 늘어나고 매우 막연한 그런 상태에 처해 계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실무적인 검토, 대안 마련을 지시했던 게 한 2달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정말 깊이 있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대책을 준비해줘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 하는 치하를 오늘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들으셨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이고도 매우 현실적인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마한 도움도 다 모으면 그래도 그분들께 위안을 드리고 폐업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창업의 길을 가시는데 지장이 없는 형태로 폐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버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안이 정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준비하게 됐습니다. 재차 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처한 상태에 맞추어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한 만큼 서울시의 정책을 잘 숙지해 주시고 어떤 도움이든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맞춤형 정책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포인트의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이나 골목상권 확대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결제처 확대. 지난주에 보고를 받으면서 언제부터 시행 가능하냐 질문을 해봤더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모든 준비는 다 마쳤고요. 그러니까 업계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미 다 협의는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지금 예산철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마련이 되면 이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내년 초부터 해가 바뀌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앞으로 한 달 남짓 준비된 기간 동안에 아마 완벽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1월 초부터 자금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반응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아서 이건 매우 실효성이 있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도움된다고 판단한다라는 그 판단이 있으면 내년에도 어차피 중하반기쯤에는 또 그 추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필요하다면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 지원 때문에 또 추경을 또 앞당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인기 있고 그리고 실효성 있다고 판단된 대책들은 조기에 집행하고 조기에 판단해서 하여튼 내년은 소상공인 살리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 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최대한 조기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고가 된 걸로 아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른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요즘에 아주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마련된 김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궁금증을 좀 제가 직접 해소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저한테 그 질문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실무부서장의 오늘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Q&A 세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OBS 김하희 기자님. 네, 시장님 OBS 김하희 기자입니다.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 측에서 시행했던 13번 그 여론조사를 실제 그 당시에 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랑 그다음에 그 강혜경 씨 측에 시장님의 그 지인이라고 하시는 사업가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보냈다고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인지를 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초기에 그때 아마 1월 중하순 정도, 그러니까 21년이겠죠.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두 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후에 이제 우리 정무부 시장이 됐죠.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 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강철원 그 정무부 시장이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해서 헤어졌다 그러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들고 온 여론조사 이미 그때 해갖고 들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들고 온 이 여론조사가 도대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분포도 고루고루 돼야 되고 연령별 분포, 지역적 분포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좀 옮기기 어려운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죠.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한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줬다. 혹은 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르는 사람이 또 좀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져볼 법합니다. 과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의 선거 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단일화 경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당 밖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단일화 협상과 경선 이거는요 다 결론 난 것이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런 여론조사는요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 모든 매체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보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저기 창원에서 활동하던 그 전까지는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에서 활동하다가 중앙에 진출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짐작컨대.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캠프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철원 정부시장과 큰 다툼이 일어나서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목격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다툼을 벌이고 나서 어떻게 우리 캠프에 발을 들여놨겠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지금 그분들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온 것처럼 전제를 해서 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전개다. 특히나 초기에 또 명태균 씨가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저 오세훈이는 머리가 나빠갖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저를 그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었다. 저 사람 머리가 나빠서 이해도 못했다. 그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각종 악담, 험담을 창원 지역 중앙정계에서 하고 다닌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여론조사를 부탁받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악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